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글로벌 유동성도 뭔가 이거를 질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양적 완화, QE 같은 거 혹은 뭐 금리 인하 같은 것들 전통적인 방식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근데 이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대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유동성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지준율도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다. 그래서 증시에 좋을 거다라고 이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생각. 뭐 그렇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준이 대차이표가 늘어나는데 뭐 지역 연준들이 계속 돈을 갖다가 필요하니까 그게 뭐 늘어난 거냐 이렇게 반론이 당연히 가능하고 이건 QE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SBB 사태가 처음 났을 때 결국 은행의 부채는 예금이잖아요. 네. 저 예금이 나가니까 갑자기 급해져가지고 자산 팔고 뭐 이러다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CS는 다른 문제고, CS는 완전히 그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생겼던 문제였고. 여하튼 근데 저번에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은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여진이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작년에 우리 영국 사태 때부터 영국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채권 때문에. 너무 정책 수상이 뻔하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위기 대공황 때 우리가 배웠던 지혜가 다시 대공황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지. 그게 있었고 버냉키라는 사람이 뭐 그걸로 결국은 그쵸. 써야 된 거죠. 돈을 뿌렸던 거고. 금융위기 때 그런 걸 했었던 거고 코로나 때도 그걸 했던 거고. 코로나 때 우리 세상이 망할 줄 그때 정말 망할 줄 알았어. 다 죽을 것 같았으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결국 풀어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너무 잘했잖아요. 연준이. 다쳤지만 저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분명히 올해 물가는 잡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데이터의 흐름 저 증가율을 보면은 그냥 꺾인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연준이 잘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그러면 마냥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연준에서 5월까지 25pl 한번 두 번 더 올릴 건 뭐 한 번 더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주식시장은 별일이 큰일이 없었지만 채권시장은 붕괴됐던 거예요. 그냥 정점을 치고 바닥을 치고 채권시장 돌아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꾸 사람들이 아까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계속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자꾸 작년에 있었던 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긴축이 쉽게 안 멈출 것이고 이 긴축 때문에 사단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긴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결국 물가를 잡는 거였다면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번에 은행들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고 있구나. 이 방향만 보여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이거 제2의 리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지금 지수를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한 2,400 근처에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은 작년 10월 저점 대비상 거의 다 올라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고서 계속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뭔가 좋은 기업을 찾는 사람 둘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 이 사람들이 또 바뀔까요? 모든 것이 좀 편안해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되면 이제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니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들의 경험을 여기다 실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어지는 질문도 저도 사실은 그걸 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다 온 건지 금리 인하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서두에도 매크로에다가 너무 비중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저도 어디 방송 가면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님이랑은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자꾸 뭐 금리가 여기서 얼마 더,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라갈까요? 아 여기서 더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난센스라는 거죠. 지금 막 난리 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왜 금리는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오히려 거죠. 더 내려와 있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뭔가 난리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또 1350원 넘어갈 거야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1300원도 깨졌다 막 이러죠. 네. 그러려고 매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네네네. 왜냐면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이랑 외환시장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끝없이 이런 거죠. 내 논리적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거는 이게 비정상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네. 그게 모든 게 아까 말했지만 선명해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게 뚜렷하게 날이 밝은 시점에 보면 이미 날은 밝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연준이 뭐 아무 의미도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서 매일 연준 뭐 나올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웃긴 얘기인 건 뭔지 아세요? 별로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네. 작년에 그것이 본격적 물가가 인플레가 안 잡히는 저기 끝이 안 보이는 시기에는 어떤 단 한마디에 괜히 추세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랬었어요. 예. 지금은 이미 그런 상황을 벗어났죠. 이거의 주된 붕괴 시장은 채권 시장이었지 주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채권 시장이 어쨌든 간에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면 여기서 그렇게까지 겁을 낼 시기인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간혹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시장은 충격을 덜 받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약간 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굉장히 반어법 쓴 거예요. 쓸 거면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써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꺾였다? 그렇죠. 완화되고 있다? 네. 속도가 둔화됐다. 예. 이 얘기예요.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내려온다.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완전 다르죠. 근데 한끗 이거마저도 제가 가끔 말하는 거 보면 혼돈에 쓰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가길 원할까요? 지금 연준이라는 데서?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갈 수 있죠. 만약 은행이 정말 다 망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아 예. 부채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출 다 회수하고 막 은행이 망하고 이러면 네네네네. 부채, 뎁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본발 대공황이 오는 거죠. 일본이 장기 불황, 장기 디플레 국가 되죠. 어떤 바보가 그걸 가기 놔두겠어요, 지금. 그렇죠. 뭐 타노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정도에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다만 디스인플레라도 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번 여러 은행 사태가 나오면서 소위 부채 디플레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반문하면 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갈 확률은 매우 낮아요. 방어수단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방어수단을 쓰는 거고, 이거 더 극단적인 나라가 어디였냐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전에 레고랜드말 사태 났을 때 증권사들 다 망하냐 아니냐 이겼잖아요. 똑같죠 뭐. 네. 직결 증권사 단기 자금 빌려다가 장기 투자했는데 다 그렇죠. 물려버렸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꾸역꾸역 돌리는데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정책 여력들이 있으니까. 아. 금융위기 때 다들 뭔가 쌓아놓게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뱅크런이 났어도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뜬금없는 파생 상품에 들어가서 그냥 다 휴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네네. 줄줄이 터지고. 그렇죠.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금융 하면 요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좋지는 않은데 그럼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 제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과거가 똑같이 재현된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바뀝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네. 라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라임. 네. 운율이 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의 사태를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번은 또 다른 형태의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다른 형태로. 네네. 금융위기 때는. 약간 모습을 바꿔서. 그렇죠. 근데 이번 갈수록 이 자본주의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이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많이 해놓고 있고 너무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뭐 여러 가지 기금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매입해주고 채권 매입해주고. 옛날 대공황 때 얻은 교훈이 그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디플레이션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니까 진작부터 바로 그냥 호미로 막아버리는. 얼마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번에 미국의 SVB도 그랬고 스위스의 CS도 그렇고 스위스에서는 뭐 주말 지나기 전에 결론 내버리겠다 해서 UBS 불러와가지고 인수하라고 사인하고 끝 해버렸고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거기서 웃긴 건 UBS와 CS 났을 때 제가 이제 실제 어느 방송 가서 했던 얘기인데 네. 아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스위스가 아니면 문제될 수 있었어요. 스위스는요 달러 어느 정도 거의 9천억 달러 들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스위스가 진의 주된 산업이 금융인데 그렇죠. CS를 그냥 디폴트 시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뭐 이거는 제 2의 리만 사태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세계에 빠지는 거죠. 이건 사실 금융학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금융학자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건 얘기는 가능하죠.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여진이 나고 있어. 그럼 저기서 뭐가 큰 지진이 뭘까? CS, 도이치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조치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지난 금융위기 때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다니까요. 네. 지난 그 인간이 바보가 아니어서 지난 위기를 겪으면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거고 이번에 SCB 사태는 네. 안전장치 밖에 아웃라이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조그만 금융위기가 놔뒀던 건데 그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서둘러서 이렇게 말을 갖다 좀 마무리한 거 느낌은 있지만 네. 사실 뭐 이 문제가 뭐 결국은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약간 대출 같은 게 줄을 수가 있고 가계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저렇게 되면 불안하죠. 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에서 자꾸 대차대표가 늘어나는 거죠. 막 일주일에 막 700억 달러, 3천억 달러, 처음에 3천억 달러 한 주 만에 들고 막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도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뭐 거의 매일같이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좀 안정적일 것 같을 때는 전체 다 예금자 보호 해줄 필요 없어 이러다가 흔들릴 것 같으면 또 보호 다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막 사실 이거 뭐라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은 확실해요. 네.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융이 문제가 돼서 잘못되면 금융의 문제는 한마디로 딱 하나 이번에 SBB 사태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볼 것도 없고 금융은 항상 불일치 이슈가 있거든요. 단기로 돈을 써 가져와서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이 근원적인 한계. 이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항상 발생해 왔는데 옛날에는 이걸 통제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얻은 그걸 공부한 학자들이 금융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작년에 받았잖아요. 다 그 공로로. 그 철학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래요. 가끔 이 문제 났을 때 제가 친한 지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국내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 망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작년에. 4월에. PF에 지금 회수도 안 되는 자금이 얼만데요. 네네네. 근데 다 자금들 확보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서서히 선순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돈이 풀리겠죠. 우리나라도 이런데 스위스는 더 쉬웠죠. 그냥 황당하죠. 둘이 합병을 하고 한 거니까. 네네네. 나머지는 다 정부가 보증해 준 거고. 왜 안 보이고 만약 그게 브라질에 있으면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 생각한다면 뭐 이번 문제가 물론 좋은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시장의 흐름을 부러뜨리는 흐름은 아닌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놀란 거는 그 흐름이 나온 뒤에 정말 모든 곳에서 너무 막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아 그래? 그러면 이 정도로 무서운 일인가 이게? 저는 오히려 그럼 아까 말했던 극단의 흐름을 느낀 거죠. 그 독일의 도이체방크 이야기 또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는 뭐 순이익도 잘 내고 있는 회사고 어떤 뭐 JP 모건인가 어디서 평가한 거 보니까 이건 해프닝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시대에서 이랬다 바로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해. 그러니까 과거에 체력 안 좋았던 놈 누구야? 도이치는 그냥 항상 말 나오는 회사인데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를 떠나서 만약 이게 지금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 보면
뭔가 지표들이 굉장히 고공권에 있을 때 이런 게 터지면 이걸 계기로 해서 무너지겠죠. 네. 아, 뭐 경기 선행지수도 막 여기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거나 뭐 네, 공교롭게도 뭐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OECD 선행지수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바닥에서 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국면에서 아까 선행성을 좀 생각한다면 저는 뭐 OECD 선행지수도 지금 100 밑에 있거든. 근데 재밌는 건 OECD 선행지 되게 보면 네. 저희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는 디퓨전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선행지수 좋지만 이제 그거의 선행지수의 선행지수. 선행지수의 선행지수. 이게 왜 이렇게 그 말을 하냐면 네네네. OECD 선행지수는 되게 후행적이에요. 그러면 디퓨전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확산지수인데 경기 확산지수라고 그쵸, 하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려면 각 나라의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가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중요하겠죠? 수출 데이터겠죠. 수출 데이터도 있고. 미국은 코스피도 어떤 있고. 걸까요? 소비 데이터겠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중국은 생산 데이터겠죠. 선행 지표들이. 네. 이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냐 나빠지냐 갖고서 합산한 게 디퓨전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디퓨전 인덱스가 극단을 어쩔 때 극단이냐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가요. 다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오. 이게 38개국을 갖고 하는데 38개국이 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네네네네네. 거의 극단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그 디퓨전 인덱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0을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놀랍게도. 오.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 어떻게 100이 나와서 7개월을 마이너스 100에 있는 거예요. 네. 공교롭게 12월부터 100에서 돌아서서 지금 거의 80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선행하는 OECD 경기 확산지수. 그냥 뭐 선행대보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그만큼 작년에 끔찍했던 거예요. 5월부터 11월까지. 네. 5월부터 11월까지 이게 마이너스 100인데 제가 한때 이게 한 7, 8월에 마이너스 100 한 5개월 넘었길래 한 3, 4개월 됐길래 아, 이제 돌겠지 했더니 그게 11월까지 더 간 거예요. 오. 마이너스 100이가 극단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확실히 돌아선 게 작년 12월부터 돌아선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네. 근데 아까 유동성 증가율도 작년 10월에 찍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아주 좋아진 건 아닌데 다 최악에서 극단에서 돌아섰죠 지금. 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질문 들어가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진자의 추가 움직인다가 뭔지 이해가셨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자의 추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거에서 좀 나아지면서 돌아섰는데 여기가 제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10월서부터였어요. 10월, 11월, 12월 디퓨전 인덱스부터 M2 증가율이 다 돌아서고 올 연초가 됐더니 이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의 추가 지금 이러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극단에 갈 때까지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극단에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 있겠죠? 이미. 네.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를 하죠 보통? 아, 이게 바닥이 좋아졌어. 이때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극단에서 극단이라는 표현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음. 그래서 디퓨전 인덱스 같은 거는 저는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경기 확산지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익 사이클 아까 질문 주셔서 말씀드리면 이익 사이클을 할 때 이제 파악하기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익 사이클이요? 매출은 유동성 증가율에 연동돼요. 예. 이익은 뭘까요? 많이 파는 비용을, 예. 그렇죠. 비용이죠. 예. 원자재 가격인 거예요. 네. 지난해 제일 문제였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자재를 이해하고 나면 원자재 사이클을 보면 이제 그게 보통 수익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변화냐를 보면서 판정하는 거예요. 네. 환율, 유가, 그 개별 원자재까지. 그렇죠. 원자재를 알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최소한 유가 같은 것도 최근에 내려오고 있고 네. 뭐 지금 너무 안 좋죠. 지금 뭐 전기로부터 난리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좋아지는 시점이 나오겠죠. 올해 중에. 작년에 극단으로 가는 시기였고. 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보통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이런 비용 쪽에 변화가 생길 때 끝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여름쯤이면 네. 그런 흐름이 거의 이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이 보는 근거니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익이 언제 돌아섭니까? 지금 이익이 괜찮습니까? 이익은 저희 답변은 지금은 안 좋은데 투자하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좋지만 안 투자하기 좋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네. 적자가 저렇게 크게 나올 것 같은데 1분기에. 그러면 이제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다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이클을 말했으면 네. 요번에 전자가 적자가 크게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근데 또 주가는 또 먼저 오를 수도 있고.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그때가 돼서 그래도 아무리 적자 나오고 그러면 좀 놀래겠죠. 혹시. 네네네. 그때는 더 사야겠죠. 그 선행하는 지표들을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죠. 뭐 전자의 SP 가격이 돌아서고 뭐 재고가 확실히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 항상 뒷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에 반도체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너무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아니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재미가 되게 없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들리지? 네. 예. 여러분의 감상평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네. FM 미디어에서 몇 권 땡겨가지고 그- 여러분께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신나서 떠들다 보니까 네. 지금 뭔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갑자기 재밌었는데? 저희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참관도 하고 직원들이 일부러 그래요? 들어오고 딴 일 안 하고.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뭐 우리만이 이게 뭐 길을 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방식도 있고 예. 저런 방식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본 접근법인데 나름 뭐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지난 한 몇 년간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좀 약간 그래도 잘 앞서 왔다고 보신다면 네. 그 키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안 좋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희는 이렇게 안 좋았다면 여기서 안 좋아지는 정도는 이제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돌아쓰는 걸 베팅할 때 그런 걸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이 접근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사실 뭐 이 책이 뭐 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초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 담그는 비법인데 예. 몇 가지 공개를 해주셨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책 한 권만 본다고 해서 이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그때 이제 참고를 하면서 길잡이는 될 수 있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랜턴 역할을 예,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이렇게 밝혀주십시오. 아니 뭐 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걱정이네요.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